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일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도 국방론 편 꼭지를 말씀 드려보겠는데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 공격 헬기라는 이제 체계가 월남전 이제 막바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니까 이제 뭐 거의 환갑이 다 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체계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장의 사신이다. 한 대가 뜨면은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발사에서 뭐 북한군의 탱크를 10여 대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자리가 잡혀져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는 상관은 없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해외 무기 구입이나 우리 육군의 무기 체계 구입에 있어서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 또 특정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악한 것이죠, 사실은. 자, 그런 점에서 헬기 부분을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공격 헬기와 실제 데이터, 어떤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접했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인 각도에서 이걸 다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이게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제법 있을 건데 저도 최근에 봤는데 여기서 이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발사됐고 피격 직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KA-52, 카-52로 추측되는 러시아의 공격 헬기인데 이제 근거리에서 매복해서 사격한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니까 뭐 회피 기동은 물론이고 뭐 플레어나 이런 뭐 방어 기작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격추됐는데 이 다음 화면에서 자, 이런 모습들이 여러 번 목격이 됐는데 이 피해가 사뭇 누적이 세법 컸나 봐요. 그간에 전장에서 수개월, 지금 6개월도 넘었잖아요. 그죠? 10개월이 다 돼가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영국 국방부 명의로. 그래서 영국 국방부에서 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거짓일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라시안 타임스 보도를 했어요. 10월 26일자로. 여기 보면은 제목이 이런 내용이 영국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같은 데이터라도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른데 아무래도 영국은 이제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러시아가 보유한 KA-52 전체의 25%나 잃었다. 4분의 1을 잃어버렸다. 엄청난 손실이다.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인데 다른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 이제 기체 대수가 좀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같은 10월 25일 기준으로 KA-52가 23대를 잃었다 이런 거고 한 달 뒤인 11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통계치가 27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전체 러시아가 보유한 KA 숫자에 대해서는 뭐 계산 산정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까 영국 국방부 발표하고 비교를 하면 그건 25%였는데 이게 16, 19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숫자 게임을 좀 감정 싸움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숫자는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편이더라도 어느 쪽이더라도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다. 많은 숫자의 비행 헬기가 떨어졌다.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거는 어느 쪽 편에 서 있든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한번 이때까지 뭐 관련된 주제를 제가 몇 번 다뤘는데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거고 어떤 것이 더 강조되고 또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보유한 헬기 또 이제 조만간 우리 이제 소형 무장 헬기도 이제 양산되기 시작할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예. 우리도 세계에서 헬기 보유 대수가 아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 부분 관심을 가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좀 더 피부에 다가올 수 있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 같아요. 이 데이터로 인해서. 자, 이것이 가장 많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여실히 확인이 됩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죠. 이게 헬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다. 제가 아덱스 행사를 가서 각종 비행기들이 시범 비행하는 걸 봤어요. 예. 헬기도 나르고 거기는 이제 아덱스는 기본적으로 공군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헬기도 나르고 다양한 헬기가 나르고
그다음 KT-1 잠자리 비행기, KT-1 그 연석기 프로펠러기가 나르고, 그다음 뭐 FA-50, F6, F-16 정도까지 나르는 것도 다 봤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이런 느낌이 바로 탁 옵니다. 예. 휴대용 대공 미사일도 전시가 돼 있거든요. 예. 저 헬기는 뭐 이게 사거리가 몇 킬로잖아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그래서 최고 속도가 뭐 한 비행 속도가 한 마하 2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헬기는 그러니까 그 정도 사거리면 우리 시야에 보고 있는 동안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안에서 이제 발사를 하는 것인데, 헬기는 한참 머물러요. 그 안에서 이걸 지나가는 데 있어서 제 시야의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데 한참. 그것을 이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치면은 다 낙공을 할 수 있고 발사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렇게 쭉. 이거보다도 더 느릴 수도 있죠. 그런데 본격적인 제트 전투기는 급강하하면서 우리한테 뭘 떨어뜨리는 포지션을 취한 다음에 휙 떠날 때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거는 우리한테 꽁무니를 보일 때는 이 미사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속도가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사일 속도랑 도망가는 비행기 속도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야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트 전투기를 이걸로 요격을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다른 레이더망에서 그 비행기의 접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줘야 돼요. 예, 줘서 이것을 운용하는 부대가 진지해서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타나면 바로 쏴야 돼요. 그래도 상대방이 빠르기 때문에 요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헬기 같은 거는 고립무원에 나 혼자 이 휴대용 미사일 하나 들고 진지에 대기하다가 우연히 담배 피러 나왔다가 지나가는 헬기를 발견하고 쏴도 맞출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헬기의 가장 무서운 적이죠. 그래서 헬기도 레이더도 있고 뭐 적외선 센서도 있고 하지만 그 하늘에서 땅바닥에 위장이 있고 뭐 건물 있고 뭐 자동차도 지나가고 거기다가 매복돼 있고 위장을 하고 있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맞는 거예요. 예. 본인이 너무너무 느리고, 예. 거기서 보통 이제 공격 헬기들이 속도가 뭐 200km대인데 거기서 하나는 250이고 하나는 뭐 280이고 그 차이 없어요. 뭐 상승률이 뭐 하나는 1초당 뭐 예를 들어서 10m인데 나머지는 뭐 12m다. 뭐 차이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건 똑같아. 예. 그 정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트기랑 비교하면. 예.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여기서 S-300 미사일 체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 맨페이저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 F-35 건을 다룰 때 미국 공군 장관 켄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미국 국회의원들 질문을 하는데, 미국 국회입니다. 미국 의회라고 할게요. 그 미국 의회에서 미국 하원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보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내가 공군 장관이기 때문에 공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휴대용 대공 미사일하고 지대공 미사일의 위력이 생각보다 대단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간략하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전쟁 초기거든요. 그때 그들이 가진 무기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가진 무기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구러시아제 아까 이글라 계열의, 아니 좀 이전 세대거나 그 이후 세대거나 어쨌거나 이글라 체계, 우리 신궁 체계하고 뿌리가 같죠. 우리도 러시아 체계를 본으로 해서 국산을 시킨 거니까. 거기다 우리 S-300을 썼다. 이 두 가지가 러시아의 공군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로 이제 나온 거예요. 예. 우리도 다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요즘은 무섭습니다. 예. 하늘에 있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몸을 사려야 됩니다, 많이. 그래서 이거 뭐 아까 이제 공격 헬기가 등장한 지가 환갑이 다 돼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미군도 이 나자프 96이라고 이라크 침공 당시에 이걸 써서, 이때도 벌써 20년 넘었죠 이제. 예, 90년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넘었는데 그때 아파치 32대만으로 적진 중심 타격 작전을 했었죠. 다른 지원 없이. 그래서 결국 혼나고 그냥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나자프 96이라고 해서 미국한테 조금 부끄러운 그런 작전이 됐는데, 그 이후로 아파치 운용 전술이 다 바뀝니다. 단독 작전을 못 해요. 예. 자,
그래서 아파치 위용은 2000년 정도에 돼서는 이미 전장의 사신이 아니에요. 네,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만 안전을 보장받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근접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상군의 그런 역할로 부여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도 전장의 사신으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우리의 비싼 세금을 들여서 구매를 충동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네. 그 전까지는 뭐 만화책 같은 이야기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이해관계하고 맞닿아 있고,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무기체계, 더 바람직한 무기체계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 운용 전술에 있어서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운용 전술에 있어서 잘못된 전술이 각인될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뭐 군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위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큰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얕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아닌데 하는데 위에서는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조심하자는 입장에서 여러 번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제 나자프의 굴욕 이후에도 미군이 이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작전을 아무튼 갑니다. 아파치를 이용해서. 근데 여건이 많이 달랐어요. 두 번째 했을 때는. 그래서 4분간 사전 포격을 해서 그냥 지금 우리 잘 알려져 있는 그거죠. MLRS니까 요즘 많이 다루는 거 있죠. 하이마스 같은 MLRS를 발사하고, 또 에이테킴스는 하이마스나 MLRS에서 운용하는 가장 사거리가 긴 탄도탄급의 로켓이죠. 네. 그걸 해서 상대방의 대공 진지를 미리 정리를 한 다음에 가요. 거기다가 실제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지상 작전, 근접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위에는 FA-18이 같이 떠다니면서 보호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더 높이 떠 있으니까, 더 시야가 넓으니까 잠재적인 위험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파치보다는. 그래서 그걸 미리 잘라주면서 작전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또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조준을 해야 되잖아요. 레이저 반사파를 쫓아가는 미사일이니까 조준을 해줘야 되는데 멈춰 있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전을 하게 했어요. 호버링을 없이. 그랬더니 명중률이 많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며칠 사이에 작전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파치의 피해는 없었지만 작전 성과도 약간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파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비행기가 근접지, 아무리 느린 근접지 A-10이라 그러더라도 헬기보다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헬기만이 도와줄 수 있는, 지상군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공격 헬기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공격 헬기만으로는 그 안전이 보장을 못 받아요. 요즘은 민병대들도, 게릴라들도, 테러리스트들도 맨패지를 들고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군이 항상 같이 작전하는 것으로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마 우리 군도 이렇게 운용을 할 겁니다. 아파치 헬기를. 아파치 헬기만을 가지고 뭐 적진으로 뛰어들게 하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한 대는 값도 엄청나게 비싸고 조종사도 2명이나 타고 있잖아요. 그 소중한 자원들이에요. 그들 목숨을 그렇게 헛되이 낭비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 전장은 과연 어떻느냐. 우리 한반도 전장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헬기에 대해서 매복이라는 면에서 헬기를 요격하기 위한 매복. 이번에 DX 코리아에 가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공포를 운용하는 병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다 동의합니다. 뭐라고 동의하느냐. 어떤 내가 부대가 배치됐을 때 우리 사단이 배치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30mm 대공포, 차량 대공포를 어디 배치할 것인가 딱 봤을 때 저게 근접 지원 항공기나 아니면 헬기들이 딱 진입해 올 수 있는 공간이 딱 보인다는 거죠. 그 몇 군데 길목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신궁 같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들은 완전 매복 상태를 유지하겠죠. 자기들의 적외선 노출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작전 기간 내내 사단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북한은 공군력이라는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죄송합니다. 러시아의 이글라를 국산화해서 그들이 국산화했다 이런 말은 엄청나게 저렴하게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산악 지역이 많죠. 헬기가 특정 작전 지역으로 헬기가 들어오는 길목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는 전 국토가 어떻게 보면은 시가전하고 마찬가지예요. 시가전 아니면 산악이에요. 항공기 입장에서 봐서는 그만큼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나 항공기나 헬기에 붙어있는 EOIR 시스템으로 그들의 안전이 보장받는 거리에서 상대방을 정밀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전장보다. 그건 개활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거기다가 요즘은 대공 기관포들이 30mm, 40mm, 25mm 이런 포들이 전부 다 레이더로 겨냥이 돼요. 레이더로 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동력으로 이런 걸 회피한다고 했을 때는 헬기가 그것은 옛날에 눈으로 겨냥할 때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은 레이더로 조준되기 때문에 예전에 월남전에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을 피해서 미국 공격기들이 저공비행을 합니다. 예. 저공비행을 하게 내려오면 그때 30mm, 40mm 포에 많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군 조종사들이 너무 정확해서 그게. 예. 그때 그게 벌써 50년, 6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 근데 그런 공격기들보다 속도가 훨씬 느린 헬기가 예? 나는 당신보다 20km 더 빠르네. 당신보다 기동력이 좀 더 좋으네. 이걸로 생존성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지형을 이용한 기습 타격 그리고 상대방의 매복 진지, 매복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수 작전이 아닌 다음에는 아주 은밀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 다음에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기가 반드시 필요한 육군에서 지상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파치 헬기가 적용한 전략이 있었죠. 공군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가야 되죠. 사전 작전 지역에 대한 그 대공 진지를 미리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탱크가 보병하고 같이 가는 거랑 비슷해요. 예. 그런데 요즘 하이마스나 천무처럼 상당히 장사정 거리에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발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고가의 무기체계와 조종사의 목숨을 적진상공에 올려보낸다는 부분은 갈수록 선택지가 좀 좁아지지 않겠느냐. 다른 무기체계의 발달로, 특히 무인기들의 발달로.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 지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공격 헬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미래의 헬기의 생존은 뭘로 보장이 되겠느냐. 지금 같은 상황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LCH나 아니면은 지금 그림 속에 보이시는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의 유무의 복합 체계를 적용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신선하고 대안일 수 있겠다.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먼저 추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1, 2년 전부터 등장했죠. 자, 러시아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공격 헬기들이 스탠드오프 거리에서 저기 사정거리 바깥에서 적진을 다 탐색하고 미리 제압하고 움직이려고 해요. 많은 경우는 그렇게 했겠죠. 했고 저기 사격을 했을 때는 휴대용 미사일도 모든 게 다 맞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플레어를 쏘고 회피 기동을 하면서 피한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지상의 모든 것을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아무리 우수한 레이더 그리고 EOIR 시스템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자가마치 30대가량의 최신 헬기를 잃었다. 러시아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걸 잃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건 큰 타격이다라는 것이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역시나 미국의 아파치의 경험처럼 사전에 작전 지역에 대해서 사전 제압을 하거나 또 공군기에 협업 없이는 혼자 단독 작전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자페의 굴욕이다. 러시아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럼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지금 유무인 복합체계가 우리가 대안으로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에서 지금 개발자들이. 예. 저기 이것은 뭐냐면은 헬기에 장착하고 있는 뛰어난 레이더, 지상 탐색 레이더, EOIR 시스템이라 그러더라도 고도 200-300m 그리고 거리 수 킬로미터 이상에서 밑에 있는 매복하고 있는 적의 보병 정도를 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맨페이스 같은 거는 차량에 거치된 것도 아니잖아요.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매복만 잘하고 있고 위장만 잘하면은 저는 헬기가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장은 수풀이 무성하고 산도 많고 숨을 곳도 많고 전 국토가 시가지예요. 평평한 곳은. 예.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예.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 그런 상황에서 육군은 육군의 작전에 매번 공군을 부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큰 작전이 아닌 다음에 그건 합동 작전이잖아요. 그죠? 예. 공군과 육군이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헬기는 기본적으로 육군 지원 전력인데 이게 나오는 이 유무인 복합 체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말하면 로이터링 뮤니션, 즉 하늘에서 오래 채공하면서 저속으로 날면서 어떻게 보면 나무 및 바위 및 벙커 안까지 들여다보면서 AI가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공격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 고도 몇백 미터에서 호버링하고 있는 헬기와는 전혀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예. 군복에 계급장까지 보일지 몰라요. 계급장 누가 붙이고 있다면 장교인지 사병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연질 타격체면 자기가 스스로 자폭하고 장갑 차량이면은 본 헬기로 연락을 해서 본 헬기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파하고, 그래서 미리 자기 작전 지역에 가서 정지 작업을 미리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샅샅이 훑으면서. 이건 채공형이거든요. 물론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만큼 24시간 이렇게 채공은 못하겠지만 상당 기간 채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적이 나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을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한 기체에서 세명대 상륙 헬기 같은 경우는 뭐 한 모르겠어요, 10발 가까이 이걸 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인기를. 그러면 이게 세대가 한 편대를 구성하는 데 있으면 벌써 30대 무인기가, 자폭 무인기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파치 작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던 공군의 지원 부분을 육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공군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작전 지역에 미리 쭉 풀어서 매복 가능 지역을 다 찾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 이게 본격적인 제대로 된 스탠드오프가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스탠드오프가 제대로 안 돼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아파치가 공군과 같이 작전하는 것도 이 스탠드오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어떤 조건들보다도 MUMT를 쓰게 되면 나의 눈이 가까운 것이죠, 적과. 자, 그래서 공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래서 헬기가 육군 단독 작전으로도 안전성을 보장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보장받으면서 작전의 성공률을 올릴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방어력의 향상이라는 부분인데, 적외선 추적 방어 장치 있죠. DIRCM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이미 개발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게 헬기에도 쓰고 수송기에도 쓰고 저속 고정의 항공기죠. 이게 앞으로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겠다. 예. 아무리 MUMT를 쓰더라도 일정 부분 적의 맨페이지를 100% 제거하지는 못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날라오는 것을 방어하려면 DIRCM이 있어야 된다. 이게 소형화시켜서 헬기 장착용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미국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의 어려움을 겪고 겨우 이제 미국도 개발해가지고 헬기에 장착하는 수준까지 소형화를 시켰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것이라고 봅니다.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건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었었어요.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것은 러시아가 개발한 프레지던트 S라는 DIRCM이에요. 예. 이게 지금 이번에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KA-52에 장착이 될 것이다라고 들었는데 본격 장착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장착을 하고도 떨어졌는지, 이게가 전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만약 장착이 됐다 하면 이걸로 막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각국에서 이 전장을 보면서 헬기를 운용하는 세력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겠죠. 자, 우리도 이걸 개발했다. 앞으로는 그 헬기가 기동 헬기든 공격 헬기든 소형 무장 헬기든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산을 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바깥에 시장이 크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스라엘 LB 시스템인데 2022년 5월 7일.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도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공시정보처럼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시아의 한 나라에 DIRCM, 이게 항공기용인지 헬기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눈에 띄는 이유가 5월 7일이면은 유럽 전장이 한참일 때고 어떤 헬기에 대한 전과가 이미 각국 정보기관들을 통해서 접수가 됐겠죠. 예, 그래서 DIRCM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발생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최신 공격 헬기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저게 그런 인식과 맞물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얼마치를 팔았느냐? 약 1천억어치를 팔았어요. 자, 오늘은 전통적인, 이미 이제 환갑이 다 돼가는 전통적인 공격 헬기의 현재의 위상, 그리고 그들의 수명이 거의 다 됐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 군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환상이 남아있는 부분, 그리고 그런 이제 한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헬기라는 것은 미래 육군 전력의 핵심으로서 계속 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지리적 환경 때문에 헬기가 많이 필요한 나라고 실제 많이 보유하고 있고, 예. 자, 그것을 효과적으로 미래형 공격 헬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30년대 초반에 이미 저기 뭐 블랙호크나 아파치 정도는 사실 둘이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 엔진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건 이미 지금 뭐 생산 중단이 거의 이제 정해졌잖아요, 날짜를. 예. 그래서 30년대 초반쯤 되면은 새로운 기동 헬기가 등장하죠.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기동력 강화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500km 이상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기본이 돼야 된다. 헬기 생존성에서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시속 10km, 20km 빨라지는 거라도 택도 없고 500km 이상 정도는 돼야 된다. 항속거리가 길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기동 헬기가 개발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게 편성하기 위해서 30년대 초에 목표를 잡고 기동 헬기를 개발하고 있고, 기존의 헬기들은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지금보다는 생존성 그리고 타격력도 한층 나아진 것으로 가겠다. 예. 그래서 부드럽게 미래 헬기로 넘어갈 것이며, 미래 헬기에 있어서는 우리도 선두주자로서 각축을 벌이겠다. 이런 의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켠에서는 이것을 아직 전장의 사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걸 자꾸 세뇌시키고 있죠. 사실은 관짝이들 문명이 더 높아 보이는데.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